2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는 청년 법조인을 만나보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라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대, 법률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희망의 씨앗을 찾고 뿌리고 결실을 거두려 노력하는 청년 법조인들. 첫 번째 순서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도전장을 내고 성과를 일궈나가고 있는 권오훈 차엔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서울 서초동 법원 사거리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법조계 메카 서울 서초동, 변호사 시험 1회 출신 차엔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의 사무실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사무실을 찾았을 땐 싱가포르 클라이언트와 업무 통화가 한창이었습니다. We want to look at the commercial acts in Korea because your business might be defined as a business receivable purchasing business entity. 그런데 사무실 한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책들이 눈에 띕니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 관련한 서적들이 책장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경영학과로 입학한 이후에 정치학, 경제학, 철학을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요. 학부 때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스타트업 관련된 동아리들, 경영학 관련된 동아리들을 했었는데요. 학생 때 그런 경험을 바탕. 스타트업 관련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률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문임을 깨닫고 법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졸업할 때 처음으로 로스쿨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스쿨 1기로 변시 1회에 합격한 뒤 자연스레 외국계 기업 사내 변호사로 법조인으로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구나. 이것들을 법률적인 방법으로 또 규제에 대한 완화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진출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IT 스타트업 업계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암호화폐였고 제가 한 6년 정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내 변호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저의 관심은 스타트업 그리고 IT 등의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마침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던 시기였습니다. 개인적 경험 등이 겹치면서 권오훈 변호사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야에 이른바 꽂혔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해외의 법률을 해석하고 국내 사정에 맞게 도입하는 그런 법률 자문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해외 법무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권오훈 변호사는 2018년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법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블록체인 관련 법률 분야에서 세계 중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권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은 이 산업 자체가 국제적인 산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에 있는 선진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 산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들이나 법적인 해석들도 해외의 법률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권오훈 변호사가 기회가 날 때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제와 법률 해석 관련한 해외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저는 2018년부터 계속해서 싱가포르나 홍콩, 중국, 일본 등에서 꾸준하게 세미나 등에서 발표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록 작은 성과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또 한국에 있는 블록체인의 법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거꾸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훈 변호사는 내친 김에 박사 과정에 진학해 블록체인 법률 문제를 학술적으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아직 그 법적인 제대로 된 학술적 검토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던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문들을 2편 정도 발표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권오은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있되 정작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규율할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은 없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도입을 해왔는데 그에 비해서 그와 관련된 제대로 된 입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강한 규제 톤과는 별개로 법이 부재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이 권오은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본질적인 필요 이유이죠. 시장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면은 정부 그리고 국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 특히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가상자산 업계를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진흥법의 입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오은 변호사는 법조계 메카라는 서초동에 최근 자신의 성에서 이름을 딴 차행권 법률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저희들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해외 법무 등과 같이 기존 법률 시장, 특히 이 작은 로펌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보다 깊이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개업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컨셉에 맞추어서 자산 운용, 증권, 금융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것을 향한 권오은 변호사의 도전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법률 시장은 격동하고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에 맞춰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법률 시장이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법조인 분들, 저희 동기분들, 후배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밌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지난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은 이런저런 논란과 파문으로 말 그대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급기야 오늘은 제10회 변시 응시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부실 관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생 13명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법무부를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도마에 오른 건 공법 주관식인 기록형 두 번째 문제에 연세대 로스쿨 강의 모의고사와 흡사한 문제가 출제된 부분입니다. 법무부는 논란 끝에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소송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공법 기록형은 2시간 안에 주관식 2문제를 푸는 시험인데 한 문제를 미리 풀어봤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2문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던 학생들은 제2문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1문을 잘 쓸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은 현재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 전원 만점 처리가 되면서 문제 유출과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불공정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험장에서 법전 밑줄 긋기 허용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이화여대 고사장에서 부저 소리를 착각해 종료 전 답안지를 가져간 점 등도 조목조목 지적됐습니다. 특히 이대 시험장에선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등 혼선과 그 결정 과정에 부정행위 여지까지 제공하는 등 시험 관리에 총체적 난맥을 드러냈다는 게 소송 참가자들의 비판입니다. 이렇게 추가 시간이 부여되기까지 약 20-30분의 시간이 흘렀고 이때 학생들은 교재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즉 시험에서 헷갈렸던 문제들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꿀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소송 참가자와 대리인단은 1인당 300만 원 청구는 상징적인 액수이고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나 블로거들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본격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네. 유튜버, 블로거 등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네.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조승래 의원이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상이다. 네. 언론사를 제외한 유튜버, 블로거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다. 네. 임시국회 내에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서 네. 언론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법안인가요? 네, 포털 다음에 네. 부사장 출신으로 청와대 소통수석을 지낸 네.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네. 7월에 대표 발의한 법인데요.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네. 하는데 이거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네. 내용은 단순한데요. 네. 44조의 11항을 신설합니다. 네.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생산, 유통한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인데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네. 다만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시해서 네. 그 입증 책임을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네.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저거는 기존 언론사는 그나마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라고 네. 하면서 이 이용자의 유튜버, 블로거를 언급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신문법이나 방송법, 네. 언론중재법 등에서 규율되는 기존 언론, 네. 기성 언론이라고 해야 네. 될까? 이런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그 조승래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언론 관련 부분은 별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들이 뭐가 있나요? 네, 가장 강한 것, 센 네. 것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네. 지난 5일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데요. 네. 이 소위 이제 최 의원은 이것을 오보방지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네. 거짓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고요.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언론사가 실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도 언론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네.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언론을 뺀다는 것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자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최광욱 의원은 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뭐 여기서 논외로 하고 보통 이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보면 손해액의 몇 배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손해액은 뭐 누구의 어떤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손해는 산정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물적으로 도대체 얼마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뭐 손해는 대부분 위자료일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데 위자료 말고 물질적 손해는 어떻게 입었는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는 있지 않지만 다른 법들에서는 손해액을 의제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얼마로 정한다든가 또는 뭐 일정 기간의 매출액 뭐 몇 분의 몇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정해서 뭐 한 3가지 정도를 해놓고 그 중에 많은 걸로 하기도 하고 그 중에 적은 걸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한 2가지를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손해액 자체에 관한 기준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냥 곱하기 3배까지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영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언적인 법안인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런데도 뭐 아무튼 한쪽에서는 뭐 언론 개혁이다, 한쪽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다, 뭐 또 찬반이 팽팽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항상 표현의 자유와 네. 같이 언급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거를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처벌하는 것이 네.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을 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실적시든 네. 허위사실적시든 네. 그런데 대신 비범죄화한다면 이와 네. 같이 이제 처벌하는 것을 좀 제외한다면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제재라기보다 전보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적정한 방법이기는 할 것 같고 네. 세배라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느끼기에 네.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요. 네. 그런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네.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서 법원으로서도 이런 경우는 세배를 네. 어차피 해야 되니까 손해액 자체에서도 고려될 여지가 있고 이래서 운영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영향력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무고 혐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장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적었다면 형을 줄여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항소장에서 혐의를 인정한 건 자백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복지관 후원금을 지정된 전용 계좌가 아닌 비공식 계좌로 받았다면 후원금 목적대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새벽 0시 50분쯤 처음 본 19살 여성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벽돌로 5차례 내리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살인미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2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